시작해봅시다. 빛과 물질의 이중성. 자, 빛의 이중성, 광전효과. 1887년 전자기 복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던 헤르츠는 우연히, 다 우연이에요. 자, 유도 코일에서 불꽃 방전을 시킬 때 자외선을 조여주면 방전에 필요한 최소 전압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했다. 이것은 빛이 금속구 에너지 장벽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전자의 방출을 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883년 에디슨이 관찰한 물질에 고온의 열을 가해 열 전자가 방출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다. 아니, 무슨 어려운 말 같죠?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광전효과. 자, 이건 이제 결론이고 실험 방법을 잠깐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음전하를 띄는 검전기에 수은등을 비춰줬는데 금속바퀴 서서히 닫히고, 자, 그 다음에 네온등에서는 변화가 없고, 뭐, 쪼전데 뭐 되게 많이 있네. 자, 결론은 여기 봅시다.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과학자들이 파동에너지라고 하는 걸 정의했어요. 자, 이 파동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 식이 A 제곱 뭐 F 있는데 간단하게 A랑 비례하고 F랑 비례하더라. 이런 식으로 얻어냈거든요. 파동에너지가. A는 뭐냐면 A는 진폭, 그리고 F는 진동수예요. 알았죠? 이거는 언제 한 거냐면 고정과학에서 이렇게 밝혀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실험 내용이 뭐 겁나 많은데 결론이 뭐냐면 이 금속판에다가 빛을 쏴요. 자, 빛을 쐈더니 전자가 튕겨 나오는 걸 관측하게 돼요. 맞죠? 빛은 에너지인가 파동인가? 빛은 물질인가 파동인가? 빛은 지금까지는 파동이라고 배웠죠. 전자는 물질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파동하고 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맞죠? 이걸 발견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파동 에너지를 높이면 여기 나오는 뭐 전자 에너지가 커질 거냐, 맞죠?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야, 궁금.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지금 책은 조금 너무 뭐 이렇게 정신없게 써졌는데, 자,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 자, 파동 에너지는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첫 번째 A가 에너지를 일정하게 만든 다음에 파동 에너지를 일정하게 만들고, 그러려면 진폭을 키우면 진동수 작게 하면 되죠. 그죠? 맞지? 왜냐면 파동 에너지는 진폭과 진동수의 곱이니까 하나는 A를 작게 하면 F를 키우면 되죠. 맞죠? 자, 그랬을 때 둘의 실험 결과가 같다면 이 말이 맞는 거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자, 실험 어떻게 하냐면, 자, 고진폭 저진동수. 자, 빛을 만들어서 가져오고요. 두 번째 실험은 저진폭 고진동수 빛을 가져오면 가져와요. 두 개의 빛을 가져와서 이제 빛을 쏩니다. 여기다가 1번 빛을 쏘고요. 2번 빛을 쏴요. 그랬더니 어디서만 전자방출이 나타나냐면 2번에서만 전자방출이 나타나고 1번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건데 아니네? 맞죠? 그래서 파동에너지랑 전자에너지가 완전히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맞죠? 완전히 비례하지 않아요.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파동에너지랑 전자에너지랑 완전히 비례하지 않다. 이게 틀렸다. 틀렸다라는 걸 발견해요. 자, 이 고진동 빛에서만 반응을 했으니까 뭐만 이제 알 수 있냐? 빛을
빛을 쏴서 전자가 나왔을 때 뭐가? 진동수가 이 실험 결과에 비례하더라. 맞죠? 요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 빛이죠. 요 빛을 쏴가지고 전자가 튕겨 나왔을 때 그때 진동수를 크게 해야지만 전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오케이. 그 말은 싹 지워볼까요? 싹 지웁시다. 싹. 그 말은 이 실험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전자가 여기서 도망가고 전자는 이렇게 도망가고 여기 그럼 누가 와야 돼? 빛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전자를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빛의 파동 에너지 때문에 자, 볼게요. 빛이 전자에 와가지고 빛이 뜨겁잖아. 뜨거운 게 전자에 딱 이렇게 와서 열을 주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열을 받고 운동성이 커지면서 이동한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빛의 파동 에너지 때문에 운동했다. 자, 두 번째. 혹시 빛이 입자가 아닐까? 이 두 개의 물음이 생겼어요. 이제 두 개의 물음. 알았죠? 자, 그래서 실험을 다시 해요. 자, 실험 다시 합니다. 자, 저진동수, 고진보, 그 다음에 장시간 실험을 하고요. 자, 진폭이 빛의 양이야. 알았지? 빛의 양. 이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고진동수, 저진폭. 여기까지는 에너지에 있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단시간. 알았죠? 그러면 총 에너지는 기억, 니은 중에 누가 더 많을까? 총 에너지는 그래요. 기억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러면 얘 입장이라면 자, 빛의 파동 에너지가 실험에 영향을 줬다면 기억에서 전자가 움직임이 나타나야 돼. 그죠?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기억에선 결과가 없고 니은에서만 나타나요. 알았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빛의 파동 형태의 전자 방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빛을 쏴가지고 전자가 뜨거움을 얻은 다음에 그 뜨거움 때문에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빛의 파동성 에너지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자, 전자가 있는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선 빛이 그러니까 빛이 입자인 거예요. 빛의 입자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고? 진동수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진동수가 높으면 무슨 성질을 갖고? 입자 성질을 갖고, 진동수가 작으면 파동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동수가 컸을 때, 고진동수일 때, 그때만 이제 빛이 누구랑? 전자랑 만나서, 자, 봐봐요. 빛 입자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 구슬치기 하죠, 구슬치기. 구슬하고 부딪히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전자가 나가버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광전 효과는 뭐냐면 진동수가 큰 빛 입자가 광전 효과는 진동수가 큰 빛 입자가 뭐랑? 전자와 충돌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진동수가 클수록 입자의 성질이 커지더라. 그래서 빛이 진동수가 작을 때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빛이 진동수가 커질 때는 입자의 성질을 갖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칙이에요. 그렇죠.
소름 끼쳐. 그래서 입자와 파동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입자 상태와 그래요. 대박이 대박. 입자와 파동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진동수를 잘 조절하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파동이 될 수 있다. 좀 무서운데요. 알았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엄청나죠?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빛과 누가 충돌한다. 빛과 전자는 뭐 할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외워놓을게. 빛의 진폭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죠. 빛이요. 빛의 진폭이 커지면 빛의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그걸 이제 여러분 그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 나와 있는데 우선 요거만 하면 되고요. 자, 맨 아래 봅시다. 그래프를 해석을 해봅시다.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 게다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소름 끼치는데요? 그렇지. 그게 소름이 끼치지.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봅시다. 파동하고 입자가 결국엔 뭐한다?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자, 충돌할 때 보존돼야 될 거 있어요. 운동에너지 보존 될까 안 될까? 충돌할 때? 안 돼요. 뭐만 보존돼요? 운동량만 보존돼요.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운동량이 알았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진동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자, 책 맨 아래 봐보세요. 맨 아래에 빛의 세기가 일정한 경우를 보니까 그러니까 실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진동수가 큰 빛,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은 빛. 여러분 책을 잠깐 보니까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똑같이 봐요. 마이너스네. 그죠? 마이너스죠, 지금. 그 마이너스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이 실험을 잠깐 보면, 그럼 전자가, 여기서 방출된 전자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방출된 전자가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전자 측정기, 전류 측정기를 달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전자가 벽에 부딪혀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측정이 잘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전자가 날아가잖아. 여기다가 무슨 걸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얘가 날아가다가 여기 닿을 수 있지. 알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볼트.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진동수와 큰 빛은 예를 들어서 나갈 때 한 10V로 나가면 진동수와 작은 빛이 나갈 때 한 4V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누가 마이너스 극은 자, 봐봅시다. 마이너스 극은 0V부터 계속 마이너스 1V 이런 식으로 키워줄 거야. 2V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V. 그러면 누가 먼저 여기 닿을까? 둘 중에 얘가 먼저 닿아요. 그래서 진동수가 작은 빛이 먼저 닿아. 아니, 같은이 아니고 작은인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부터 해가지고 얘가 요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진동수 큰 빛, 작은 빛, 진동수가 작은 빛이 먼저 들어와요. 진동수 큰 빛이 여기로 가고. 알았죠? 쉽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진동수가 일정한 경우, 세기가 강한 빛이랑 약한 빛. 자, 봅시다.
그러면 아까 빛의 세기, 그러니까 빛이랑 전자랑 충돌한다 했으니까 자, 빛이 튕기면 튕겨나가는 전자는 몇 개일까? 튕겨나가는 전자 몇 개일까? 두 개예요. 맞죠? 빛이 한 개면 튕겨나가는 전자 몇 개일까? 한 개예요. 맞죠? 그래서 빛의 양하고 생성 전자가 같아요. 맞죠? 이걸 우리는 빛의 양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비례한다고 했어. 빛의 세기란다고 하죠. 그래서 책 보시면은 이제 진동서 같으면 마이너스 전압이 똑같아요. 알았죠? 마이너스 전압이 똑같고, 그리고 이제 빛의 세기가 강하면 방출되는 전자수가 많아지면 전류가 많아지죠. 그죠? 많아지더라. 한 장 넘겨봅시다. 앞에 설명 대충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276쪽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안 돼요. 그래서 왜? 쉬었다 해야 돼요. 좀만 쉬었다. 5분 쉬었다. 5분 쉬었다. 그자마자 넘어가기 싫네. 아니 되게 쉬운 거야 사실. 공부합시다. 자 이제 책이 많이 어렵게 써 있어. 많이 어렵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너무 어렵게 돼 있고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전효과 해석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볼게. 자 왼쪽으로 276쪽 왼쪽 잠깐 보면은 이함수 밑에 우선은 내용은 내가 한 번에 다 설명을 해줄게요. 이함수 밑에 알루미늄 보면 그 단위가 2V라고 돼 있죠. 2V. 그죠? 이거를 자 보면은 2 곱하기 볼트인데 이 2는 뭐냐면 전자 1개. 맞죠? 그 다음에 볼트는 전자 1개당 에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자 1개당 얼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함수가. 자, 근데 요거를 우선은 내가 설명을 안 해주고 오른쪽을 잠깐 읽어볼게요. 자, 왜냐면 내가 이걸 한 번에 다 정리해줄게. 자, 지금 보면 표가 되게 어렵죠? 한번 읽어봅시다. 광전자를 방출시키려면 금속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된다. 우선 그냥 보세요.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은 아무리 강하게 오랫동안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더라.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갖는 빛은 그 세기에 빛의 양에 관계없이 광전자가 즉시 방출되더라. 그거 똑같잖아요. 즉시 광전자가 방출된다. 그 말은 즉시란 말은 충돌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동량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랑 관계없고 진동수와 이함수에만 영향을 받더라. 우선 그냥 알아두시고, 동일한 진동수 빛에 의해 방출된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 빛의 양에 비례하더라. 자, 여기 한번 이제 봅시다. 자, 정리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그 금속판이 있고 빛이 왔는데 전자가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확대해서 보면 양성자 주변에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와가지고 전자가 튕겨 나갈 건데, 근데 이거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애가 있네. 누구야? 전자가 튕겨 나가는 걸 방해하는 애가 있죠. 뭐? 저거. 그죠. 원자 핵. 핵이. 그죠. 전자 어째요? 전기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빛 에너지를 줬는데 방해하네. 누가? 원자 핵이 방해하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만약에 이 빛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전자가 방출되겠죠. 전자가 방출되죠. 자, 여기서부터 용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이때의 빛 에너지를 우리가 광자 에너지, 알았죠? 광입자 에너지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이 방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람수라고 불러요. 이람수도 에너지 요청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방출될 때, 전자가 방출되면 전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방출 전자 에너지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까 2V 같은 게 있어요. 2V 같은 게. 전압. 이때 마이너스 2V 썼죠. 이때 볼트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전자가 벽에 멈췄을 때의 전압이라서 정지전압이라고 불러요. 정지전압. 또 근데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면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출자 운동에너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는 얼마? 2분의 mv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자, 정리를 한번 해. 아직 정리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E1이라고 하면 이함수를 제로라고 표현하거든요. E0. 자, 그리고 이 결과를 그냥 E2. 자, 얘들은 확정이 안 돼 있지만 이 친구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써야 하죠. 이걸 확정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이함수는. 자,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냐면 E는 HF라고 에너지가 뭐에 필요하더라. 지금 진동수가 결정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죠. 알았죠? 근데 에너지 단위는 줄이고 F의 단위 헤르츠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등호를 붙일 때는 항상 미지수 집어넣으면 되지. 미지수 그죠? 미지수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미지수 뭐 쓰냐면 H. 알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HF1, 이 친구는 HF0, 이 친구는 HF2. 이때 진동수. 이때 진동수를 우리가 문턱 진동수라고 불러요. 문턱 진동수. 그러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진동수가 있는데 최소한 그 진동수보다는 빛이 커야지만 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힘드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적으로 쓰는 건 문턱 진동수 F0. 그 다음에 맞아. 이런 수를 E0라고도 쓰는데 혹은 W라고도 써요. 알았죠? 이것도 알아두시고. 여기서 그러면 하나 알 수 있는 게 F1-F0는 왜 H끼리 약분되니까 F2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276조. 맞죠? 2분의 mv 제곱은 HF-W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는 그거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아우, 진짜.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저거 정리해야 되거든?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그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광전자 해석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게 아니고 이거를 받았어. 그러니까 엄청 적은 거예요, 사실. 맞지? 그 그림을 해석을 잠깐 해볼게요. 그 그림을 해석할 때 잠깐 봐봐요. 이렇게.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에너지를 여러분 책에서 뭐라 했냐면 HF라고 했고 정확하게 여기서까지가 HF인 거예요. 맞죠? 전자가. 그래서 광자가 지금 광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네. 올라갔으면 올라간 거 쉬워요? 어렵죠?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이람수인 거야. 이람수. 맞죠? 그래서 HF를 여기다 줬더니 얘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람수 위로 올라왔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에너지가 있어야겠다. 그럼 남은 에너지가 뭐겠어? 남은 에너지가 뭘까? 방출전자. 그래요. 자, 여기 방출전자 에너지. 방출전자 에너지. 이해됐죠? 여러분 책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EK라고 했네. EK. 자. 여기서 하나 뺀 거다. 방출전자를 앞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부를 거냐면 광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광전자. 빛하고 관련 있는 전자. 광전자. 그래서 방출전자 에너지 혹은 광전자 에너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HF가 총 합이고 그러면 W에다가 EK를 더해라. W 이항시키면 HF-W는 EK 이렇게 되더니
빼자. 이 양식. 써야 돼요? 아니, 뭐 알면 이해하면 쓰지 마. 앞에 거 아니, 먼저 절 쓰지. 쳐다보시길래. 아니요. 혹시 모르겠는지 한번 보려 했어요. 쓸게요, 그냥. 아, 근데 책이 나와 있는데. 자, 맨 아래 거 이제 보면 끝입니다. 맨 아래 거 보면. 맨 아래 거. 이거 두고 이제. 뭐가 끝이에요? 하나도 안 끝났는데. 아, 그렇지. 276점은 끝이에요. 276점. 276점 보면은, 에너지가, 자, 이거 보니까, 여기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고, 중앙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진동수고, 근데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됐네. 그럼 요거는 안 보이는 거죠. 이거 안 보였냐면, 여기 있을 때까지 뭐 했으니까, 방해했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치값을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운동 에너지. 그러면 방해한 에너지는 우리 뭐 이함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무슨 에너지일까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누가 돼야 돼? 비대에너지. 비대에너지 혹은 광입자 에너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광입자 에너지 여러분 책에 뭐라 나냐면 HF가 나왔네. 그래서 HF는 W 플러스 2K 혹은 이항시키면 HF 마이너스 W는 2K.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됐죠? 자, 그리고 진동수 여기 진동수가 그러면 보니까 2라운 수가 딱 끝나는 지점이니까 이걸 뭐라 하냐 FJ라고 그랬고 이걸 문턱 진동수. 그래서 자, 요만큼의 문턱 진동수니까 비대에너지가 여기를 넘어야 그렇죠? 그래야 전자 광입자 전자 방출이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자, 됐고 한 장 넘겨봅시다. 아, 아니야, 한 장 넘겨버렸나. 옆쪽 빛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 정리하려면 정리하세요. 생각보다 쉽죠? 생각보다 쉬워요. 똑똑하지. 아인슈타인. 자, 그래서 빛이 이중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빛이 그래서 파동성하고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자, 컴퓨터 효과 별표 쳐놔야 돼. 컴퓨터 효과. 미국 물리학자인 컴퓨터는 고전적으로 파동으로만 해석되었던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고정적 동그라미. 자, 큰일 났어. 그러면 컴퓨터는 고전하고 현대의 구분을 가진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고전적으로 풀어야 될지 현대적으로 풀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봅시다. 파장이 짧은 X선을 흑연판에 입사시켰더니 내부에서 전자가 방출되어 입사된 X선보다 충돌 후 흩어진 X선의 파장이 길어지는 걸 관측했다. 자, 오른쪽 보니까 P는 람다분의 H에서 이게 뭐 파장이 길어지더라.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 식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잠깐 봅시다. 자, 우선은 광입자를 쌌는데 이렇게 날아가더라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있는데 파장이 이렇게 파장이 커지더래. 그러면 자, 광속 불변이죠. 광속이 불변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 만약 광입자가 이쪽으로 간다면 광속은 C는 불변. 자, 파장분의 주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혹은 람다 곱하기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광속은 불변이란 말이야. 그래서 광속이 불변이니까 광속이 일정하면 만약에 파장이 커지면 진동수가 어떻게 돼? 작아지네. 진동수가 작아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 파트 전에
파동 파트에서 뭐 배웠냐면 진동수는 뭐 해야 돼? 불변. 맞죠? 한 번 발생한 진동수는 불변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충돌 후 진동수는 어떻게 돼? 바뀌어요. 맞아. 반소해. 한 번 발생한 진동수가 그럼 반사할 때도 어때? 똑같아야 돼. 어디서는? 고전 물리에서는 진동수가 불변인데 현대 물리에서는 진동수가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게 현대 물리 문제인지 고전 물리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그게 어려워. 왜 그럼 좀 변태 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 써줘야죠. 고전 물리, 현대 물리. 눈치를 까야 돼. 어떻게? 대충. 알았죠? 눈치를 까서 풀어야 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알았죠? 물리 안 할 거예요. 올해 수능도 물리가 제일 쉬웠단 말이야. 물리 쉬워. 생물이랑 화학이 어렵단 말이야. 이해를 해야 쉽죠. 아무튼 어떻게 눈치를 까서 해야 됩니다. 알았죠? 눈치를 까서 하셔야 되고 지금 책에서 보니까 갑자기 운동량이 나왔네. P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P는 그죠? 람다 분의 뭐라고 돼 있어요? H는 어디 있죠? 원래 MV인데 그죠? 그래서 이 P 값을 U 돌려야 돼. 알았죠? P 값을 U 돌려봅시다. 자, 일반적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보통이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고 자 이제 일반적인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빛의 운동 에너지 혹시 아나? 몇인지? 빛의 운동 에너지는 mc의 제곱이에요. 네. 또 이런 MC 제곱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MV가 P라고 했는데, 그러면 MC도 P예요. 알았죠? MC도 P니까 이거를 다르게 바꾸면, 얘를 M분의 P제곱이에요. 그죠? 자, 기억해놔야 돼. 자, 빛의 운동에너지. 빛의 K 운동에너지는 M분의 P제곱. 혹은 MC의 제곱. 근데 이거 다 지금 써야 되는 거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안 써도 돼요? 위에서부터 안 써도 되냐고? 위에서부터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MC의 제곱이 앞에서 뭐 배웠냐면 에너지가 뭐 HF 배웠죠. HF. 그죠? 그러면 C는 람다 F. 그러면 이걸 이항시키면 그러면 F는 람다 분의 C. 그래서 얘가 그러면 람다 분의 HC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요. 그래서 MC가 뭐예요? P죠. 그래서 P는 람다 분의 H. 그래서 P 람다 H 이거 외워놔야 돼. P 람다 H. 운동량 화장하고 H는 플랑크 상제예요. 플랑크 상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리고 플랑크는 상수다 보니까 그래서 P랑 운동량하고 파장을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 책에 아마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네.
너무 그죠? 제가 할 거 아니니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물리 안 할 거예요. 생물 진짜 어렵잖아. 생물 안 할 거예요. 화학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야? 사탕한다고요. 안 돼. 사탕하면 안 돼. 비전이 할 없어. 거예요. 진짜야. 진짜 이게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도 공무원 월급은 그대로잖아. 어떻게 사냐. 확통의 사탕. 딱 좋다. 시험 못 돼 안 돼. 급여가 너무 짜서 안 돼. 봅시다. 그래서 자 이게 봐봐. 이게 아까 그 금속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빛이 부딪혔으니까 운동량 보죠. 그래서 왔을 때를 P1이라고 하면 달라진 걸 P2, P3라고 합시다. 운동량 포즈를 묻지. P1은 어떻게 있나? P2랑 보다 P3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요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P는 람다분의 H 얘는 1은 람다 2분의 H2 플러스 람다 3분의 H3인데 근데 H는 다 같죠? 그래? H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람다분의 1은 람다 2분의 1 플러스 람다 3분의 1이니까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얘를 몇 수 잡을까? 한 2분의 1이라 할까? 2분의 2분의 6분의 6분의 잡을까? 몇 수 잡지? 2분의 1로? 응. 얘를 들어 한 2분의 1이면 이거 한 4분의 1 잡을까? 얘 얼마 나와야 될까? 4분의 1 나와야 되나? 그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어쩐다 커진다 작아진다 이거 커진다. 그래서 얘가 어쩐다 커진다. 그러니까 충돌 후에 파장이 어쩐다 커진다. 파장이 커진다. 뭐 이해하면은 안 써도 되지 굳이 뭐. 그래서 파장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계속 봅시다. 컴퓨터 효과와 빛의 파동은 무슨? 빛이 파동이라면 충돌 후 흩어지는 X선의 파장은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같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동수 같아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쩐다?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빛이 특정 조건에서 입자가 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정리하는 건 누가 정의한다? 진동수가 정의한다. 그 결과 충돌 후에 파장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식을 쓰려면 운동량 보존으로 식을 써야 된다. 충돌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으로 식을 써야 된다. 알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 PN 다이오드 접합 후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전도띠로 들뜨면서 원자가 띠에 양공이 생기고 PN 접합 그 전이차 때문에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고 양공은 P형으로 움직여서 전류가 발생한다. 결론은 빛이 전류를 만들었다. 전류는 전자적. 그러니까 빛이 입자를 움직였다. 그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 이야기다. 자 보시면 다 그 내용이고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CD 구조. CD 구조를 잠깐 봅시다. CD 구조. 어디요? 자, 278쪽 CD 구조. 눈과 디지털 카메라의 비교. 사람의 눈에서는 입사되는 빛이 수정체를 지나 망막의 막대세포에서는 물체의 형태와 명암을 감지하고 세 종류의 원뿔세포 RGB를 각각 흡수하여서 빛을 감지한다. 혹시 빛의 성홍색 혹시 안다? 빨간 빛하고 초록빛 합치면 무슨 색 빛? 빨강하고 초록이요? 너무 오래됐지? 노란색? 오! 안해!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책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거 중학교 때 너무 저학년 때 배운 거라 거기다가 이거 중1 미술 시간에 배웠어요. 맞아. 근데 엄청 원래는 과학에 이거 수업 시간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전 작년이라. 부럽다. 어린 게 부럽지. 저도 부러워요. 다 부럽지. 자 여기 빨간색 초록색 합치면 무슨 색? 노란빛이에요. 노란빛.
다음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합치면 자홍빛. 마젠타. 그냥 영어로 몰라. 총. 그 다음에 여기가 흰색. 자, CCD 구조. CCD는 더 많은 빛을 입사시키기 위해 마이크로 렌즈와 RGB 색상 필터, 광다이오드로 되어 있다. 먼저 봐봅시다. 간단히 봅시다. CCD 광다이오드는 색상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빛의 명암만 판단할 수 있는 흑백 센서이기 때문에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하는 색상의 빛만 유입될 수 있는 색상 필터를 사용한다. 잠깐 봅시다. 혹시 셀로판지 기억나십니까? 셀로판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하고 초록색 빛이 있는데 여기가 셀로판지가 만약에 파란색 셀로판지야. 그럼 어떻게 되지? 맞아요. 중복되는 빛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것보다 검은색이다. 그럼 뒤에 센서가 봤을 때 센서에 들어온 빛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검은색이라고 하면 돼요. 맞죠? 만약에 G라는 필터가 있는데 RG가 들어와요. 그러면 GG만 들어오니까 누가 통과할 수 있어요? G가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센서에 들어오네, G가. 그 다음에 이제 RG라는 빛이 들어오는데, 자, R 셀로판지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통과할 수 있다? R만 통과할 수 있고, 여기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게 두 개만 반응하니까, 그러면 RG가 들어왔네. 무슨 색이야? 노란색 빛이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요. 맞죠? 이렇게 해서 RGB 필터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게 카메라의 원리예요. 맞죠? 자, 계속 봅시다. 이제 근데 RGB 필터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인다. 셀로판지야. 그냥. 쉽게 봐. 진짜야. 진짜. 여러분 그 QLED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OLED 들어본 적 있죠? OLED는 진짜 기술이 맞아요. 그래서 LG 거는 진짜 기술이에요. QLED는 구라예요. 뭐 삼성 가면 QLED 뭐죠? 맞아요. 그 구라예요, 구라. 대충. 알았죠, 구라입니다, 구라. 원래 그래서 참 삼성이 광고를 허위 광고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이거 찍히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알았죠. OLED는 실제 기술입니다. QLED는 구라예요, 구라. 알았죠? 그냥 기존에 있던 기술에서 이름만 바꾼 거예요. 헐. 기술을 바꾼 게 아니고. 이거 슈트로 내보내요. 아니, 조회수 떡상가. 실제로 찾아보면 나와요. 찾아보면. 슈트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고소당했잖아요, LG한테. 기술 아닌데. 그래서 OLED라고 안 하고 QLED라고. 이거 원래 진짜 너무하다. 너무. LT도 새로운 기술 아니었잖아요. 그래. 이거 봐봐. 이거 멀리서 보면 이거 구분 안 보여, 이거. 이거 안 보인다니까? 맞잖아. 맞잖아. 안에 보면, 야, 니네, 우리가 만들었고, 너네 기술업자 그랬더니, 우리 여기 다르잖아. 제가 작년에 사실 삼성의 TV를 사러 갔거든요. 갑자기 막 떠오르네. 그 직원분이 QLED에 대해 설명하셨던 막 열받는 사실. 다 구라입니다. 다 구라예요. 구라고, 실제로 이제 LG만 실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아무튼 그래서 그 LG TV가 더 비싼 게 신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비싸요. 근데 안 써서. 그러니까. 가고는 많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혹시 인터넷 SK랑 SKT랑 KT 중에 누가 더 망이 잘 깔려 있는지 알아? SK? KT? 우리 사실 망은 KT 거를 SK가 빌렸어. 근데 유명한 건 SKT. 막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근본? SKT? 약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재밌다니까. 그래서 판매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지? 판매하는 것도 능력이야.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에서 스타벅스에 그 커피 납품한다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제 거 사실래요? 그러면 느낌이 좀 그러잖아. 나 왠지 좀 그래서 사는 것과 파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LG 진짜 맞죠? 너무
마케팅을 못하죠. 왜 그렇게 못하지? 마케팅을 하는 애들이 아마 내가 볼 땐 시각장애. 아니 기능이 그렇게 좋은데 왜 광고를 안 하냐고요? 그 예전에 그 레전드 광고 몰라 혹시? 그거 냉장고 있잖아. LG에서 냉장고 광고 있잖아. LG에서. 그래가지고 그 LG 냉장고에다가 물을 다 채우고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삼성 냉장고에 물을 다 채웠어. 그래가지고 LG 냉장고가 더 큽니다. 이거였거든? 근데 삼성 게 생각보다 많이 차네? 이게 또 광고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근데 광고는 남의 거 써도 돼요? 아니 해도 상관없지 뭐. 뭐 S사라고 했으니까. 딱 보면 뭐 삼성 거지. 근데 남의 냉장고를 왜 광고해주냐고 멍청하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이 마케팅이 되게 중요해 진짜. 진짜 되게 중요하다니까. 마케팅 잘못하면 망해. 애플이랑 삼성이랑 서로 광고가 그래, 다르더라고요. 광고의 질이 다르잖아. 딱 보면 애플 광고를 보면 뭔가 표현은 못하겠지만, 신세계. 그렇지 잡히진 않지만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광고란 말이야. 근데 삼성이 계속 더 말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깜짝이 안 돼, 솔직히. 애플워치는 네모고 삼성은 동그라미여가지고 삼성이 뭔 차이야, 동그라미. 삼성워치 광고를 만들면서 동그라미가 굴러가요. 그래서 네모를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네모가 펼쳐져서 동그라미가 돼요. 약간 그런 광고를 만든다니까요. LG랑 삼성이랑 갈등이 뭐 있어. 그런 광고는 안 되지. 자기들 것도 뭔가 약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게끔 해야지. 근데 그 예술적 감성이 어려운 것 같아. 우리나라가 예술 쪽에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잖아, 사실. 간단해. 미디 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돼. 웹툰. 그러니까 웹툰 현재 자리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미디 애들이 막 누가 막 몇 억씩 그냥 시키고 그런 세상이 와야 우리나라도 누구냐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힘들잖아.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애플 쓰면 되니까. 아무튼 어쩔 수 없어. 그 갭 차이는 어쩔겨. 야 근데 솔직히 이거 우리는 전쟁이 끝난 지 이제 70년 됐잖아. 그지? 걔네들은 그 나라의 폭격을 맞은 지가 100년이 넘었잖아. 그리고 돈이 많잖아.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짱 아니까. 그래. 그 뭐냐 미국 애들이 막 그 기술 막 뛰어나면 너 얼마 벌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얼마 받으면 올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다르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뭐. 자, CCD 장단점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 아래 내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CCD와 CMOS 중 어느 것일까? 이거 외워놔야 돼요. 알았죠? 자, CCD는 광전 효과로 발생한 전자를 축적해가지고 전송하더라. 그래서 화질이 우수하고 감도가 높은 편이고 가격이 비싼 대신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회로가 필요하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회로에 대해서 혹시 아나? 디지털로 여기 봐봅시다. 여기 자 아날로그 디지털로 변환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이 들어올 건데 노란색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초록 그 다음에 뭐에 들어갔고 빨강이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먹을 건데 자 RGB가 있어. 처음에 노랑이 들어오면 누구랑 들어와야 되지? R이랑 G가 들어와야 되지. 그 다음 초록이면은 여기는 안 들어오고 여기가 들어와야 되고 빨강이면은 여기 다 안 들어오고 빨강이 여기 들어오고 여기 안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신호를 0, 111, 110, 010, 100이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돼. 이거를 이 정보를 우리는 아날로그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송하는 회로가 있어야 돼요. 제 거는 CMOS예요. CMOS 한번 봐볼까? 광전 효과로 방출 효과로 발생한 전하를 반도체 스위치로 읽어내더라. 회로의 집적도를 높여 크기를 줄이고 소비 전력을 매우 낮으며 가격이 저렴하다. 아마 CMOS 같다. 근데 요즘은 워낙 기능이 좋아져서 CMOS를 많이 쓴대. CMOS 이거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집약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걸 써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거지. 알았지?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긴 한데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보면 CCD보다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이유가 회로 집적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CCD가 만약에 요만하잖아. CCD가 만약에 요만하면 얘가 반응성이 별로 안 낮으니까 CMOS를 겁나 코딱지 많이 만든다 그냥. 이렇게 해갖고 물량으로 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뭐 요즘 몇만 원서 나오지? 막 카메라? 1000만? 그러니까 800만 원. 800만 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물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 치고. 그래서 화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가격은 비싸지겠죠. 넘겨봅시다. 드브로이의 파장. 자, 이제 드브로이가 이것도 사실 책은 어렵게 나왔는데 내용은 쉬워. 가자 봅시다. 자, 드브로이는 파장이 람다인 광자 운동량을 P는 람다분의 H 기억해놔요. 인 것처럼 질량이 M이고 속력인 V로 움직이는 입자의 파장을 비추 의중성 관계식에 대입해서 람다는 P분의 H MV로 될 것을 제안을 했다. 자, 그럼 봐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P 람다 H 때 썼던 건 누구냐면 이거는 빛에 대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자에다 우리가 이거를 대입을 해서 MV는 람다분의 H로 뭐가 달라진 거야 지금? 여기는 뭐야? MC C랑 V를 바꾸자. 알지?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광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입자도 이거 적용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거 봐봐. 광입자는 뭐야? 입자야. 그러니까 빛이 뭐라고? 빛이 입자다. 그래서 모든 입자에도 적용할 수 있게 입자입니다. 신박하지? 그래서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지. 자, 데이비슨 거머 실험. 데이비슨과 거머는 니켈 결정의 낮은 전압으로 가속시켜 느리게 움직이는 전자를 입사시킨 후에 입사한 전자선과 회절되어 나오는 전자가 이루는 각도에 대해 분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여기 봐보자. 무슨 상관이 있냐면 상세 간섭이랑 보강 간섭은 뭐의 성질이냐면 파동의 성질인데, 자, 얘네들은 서로 이제 간섭을 할 때 어쩔 때는 진폭이 커졌다가 어쩔 때는 진폭이 작아졌다가 진폭 변화가 나타나지. 근데 그 진폭 변화는 고정된 특정 값에서 상세 간섭이라든가 보강 간섭이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물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내가 봐봐. A, B가 이렇게 만나는데 막 갑자기 둘이 막 커져버린다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없지. 물질은 아예 없어. 근데 파동은 얘들이 만나면서 상세나 보강 간섭이 나타나. 그러니까 특정하게 뭔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발견하면 돼. 자, 책을 잠깐 보니까 44V, 48V, 54V 중에서 54V에서 어때? 최대 분포도를 보이지. 다르지 뭔가. 그러니까 특정 각도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어쩌다고? 이게 뭐의 성질이야? 파동의 성질이야. 알았지? 이게 지금 파동의 성질이야. 그럼 다시 한번 봐보게. 자, 데이비슨 거머는 니켈 결정의 낮은 전압으로 가속시켜. 낮은 전압으로 가속시켰다면 누구를 가속시킨 거야? 전자를 가속시킨 거야. 전자는 입자지. 입자를 가속시켜서 쐈더니 그 결과 상세 간섭이랑 보강 간섭처럼 특정 각도에서 특이한 운동이 나타났지. 그 맷들. 결정이 파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여기 잠깐 우리가 상세 간섭, 보강 간섭을 잠깐 봐보자.
뭐를 볼 거냐면 정상파를 잠깐 보면 이렇게 요런 파동이 있어. 요런 파동이 이렇게 있어. 하나가 요렇게 생겼고 하나가 요렇게 생겼어. 그래서 걔는 이쪽으로 갈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갈 거야. 4분의 1파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때 배웠던 거지. 4분의 1파 후에는 얘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도 4분의 1파 후에는 요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거 둘이 무슨 간섭이지? 이것들이 이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어때? 일자겠지. 합쳐진 파가. 그지? 맞지? 자, 만약에 4분의 1파를 더 가면 어떻게 되겠을까? 4분의 1파를 더 가면 이런 모습일 거야.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파를 더 가면 이런 모습일 거고. 그럼 어때? 합쳐지면 어떻게 돼? 이게 똑같은 모양이니까 커지겠지. 이렇게 합쳐지면. 그러지? 어때? 지금 보니까 얘가 양쪽으로 갈 때 처음에는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서 커지지.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커져 신호가. 지금 보니까 몇 볼트에서 신호가 커졌어? 54볼트에서 신호가 커졌어. 그리고 여기 좀 더 가볼까? 좀 더 가보면 4분의 1파를 더 가볼까? 4분의 1파를 더 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도 보면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다시 상생간섭이지. 그러니까 봐봐, 특정 방향에서 양쪽이 대칭 모양을 보여. 특정 방향에서 양쪽이 대칭 모양을 보이지. 여기 봐봐, 54도를 기준으로 48도, 64도가 서로 어떤 모양이야 지금? 거의 같아요. 거의 같지. 44도랑 68도는 어때? 모양이 거의 같지. 그러니까 이건 뭘 띄는 거야 지금? 파동이야. 거기다 적어볼까? 전자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단 말이야? 전자가 파동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지? 전자가 파동의 흔적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거는 전자가 입자지.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내고 있어. 거의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됐지? 자, 왼쪽 한번 봐보자. 브레이브 반사. 자, 원자가 반복적으로 배열된 경우에 X선을 비출 때 결정면에서 특정한 각으로 특정하게 입사시키면 한 결정면에서 반사된 빛과 이웃한 결정면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 원자니까 입자지. 입자에서 뭐의 성질이 나타난다? 파동의 성질이 나타난다.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전자선의 간섭현상 왼쪽 아래 전자총으로 이중 슬릿에 입사시키면은 파동이 나타난대. 파동이. 알았지?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 자, 그런데 여기 전자총 요거 보기 전에 이제 요거 말고 다른 실험도 한 거 있거든? 이제 전자 하나만 보내. 여기 슬릿에다가. 알았지? 그랬을 때 하나만 보냈는데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뭐가 나타난다고? 슬릭 무늬가 나타낼게. 맞지? 전자 하나를 보냈을 때. 그랬을 때 전자는 어디로 갔다? 전자는 어떻게 들어간다? 양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나왔다. 알았지? 전자가 양쪽으로 들어간대. 이거 많이 봤어요. 대박이지? 그때는 대박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 조건이 있는데 진공일 때만 이래. 알았지? 그러니까 진공일 때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가서? 파동이 되어서 들어가서 파동으로 나온다. 뭐가? 입자가. 그래서 입자는 파동성이랑
파동성이랑 입자성을 같이 갖는다. 알았지? 그것이 하나의 증거네, 이것도. 근데 파동이 입자가 될 수는 없어요. 파동이 입자가 될 수 없냐고 한번 봐보자. 톰슨의 회전실험. 톰슨은 X선 파동을 동일한 드브로이 파장을 갖는 전자선을 얇은 금속박에 입살시켰을 때 전자선에 의해서 나타난 회절무늬와 X선에 의한 나타난 회절무늬. 자, 전자선 동그라미, 전자선이 뭐야? 입자지. 입자. X선이 뭐야? 파동이지. 근데 둘이 어쩐다? 지금 일치해. 그러면 지금 볼까? X선 회전무늬는 뭘 나타낼까? X선 회전무늬는 여기. 아까 파동이 입자인 거는 광전효과에서 배웠고, X선의 회전무늬는 파동의 파동성이지. 전자선 회전무늬는 입자와 파동성이지. 그러면 서로 회전무늬가 같다면 X선과 전자선이 같다는 이야기네. 맞지? 됐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가속전자와 물질 파장 몇 분인가? 혹시 시험 못 푼다. 54분. 거의 끝났네. 자, 거의 끝났어요. 자, 한번 봅시다. 도체판 사이에 가만히 정지있던 전하량이 인 전자가 도체판 양다의 전하 부위로 걸리게 되면 전기력을 받아 운동하게 된다. 이때 전기력이 전자에 해주는 일은 2V인데 이때 2V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 쓸 수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를 2m분의 P 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분의 1 M 제곱 V 제곱 나누기 M이라서. 근데 왜 이렇게 쓰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쓰냐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운동량 구하려고. 그렇지? 그러면 P제곱이 전기 에너지로 환산하면 2M 2V가 되는 거고 P는 루트 2M 2V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구해서 뭐 할 건데 P람다는 H 구하려고. 알았죠? 그러면 뭐 전기 에너지의 운동량 파장 구하려고. 이건 뭐 전기 에너지 뭐 구하려고? 전기 에너지의 운동량과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 알았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 운동량 파장 구하면 뭐가 좋냐면 이제 전자 통신할 때, 전자 통신할 때도 좋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배울 이제 현미경 같은 거 활용할 때. 자, 봅시다. 전자현미경은 과시광선 대신 전자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미경의 내부는 진공 상태고 알아서 동그랗잖아요. 전자다발의 폭은 집속 렌즈와 투사 렌즈 코일에 통하는 전류의 세기에 의해 결정되며 상호 초점은 대물 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조절된다. 광현미경은 실제 의상을 볼 수 있지만 전자현미경은 형광판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다. 광학현미경은 표본의 빛을 흡수함으로써 상이 형성되는 반면에 전자현미경은 전자가 표본의 원자에 의해 산란됨으로써 상이 형성되더라. 한번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봐봐요. 만약에 반원 모양이 있었어. 반원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 전자가 다 있었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있어. 빛을 쏴준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빛을 이렇게 쏴줬어. 빛을. 얘가 만약에 90도로 퍼지면 90도로 퍼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여기랑 뭔 차이가 있냐면 전자가 도착한 시간이 달라요. 그죠? 전자가 도착한 시간이 다르면 거꾸로 여기가 만약에 1초 만에 도착했고 얘는 2초, 여기는 3초, 여기는 4초라 할 때 이때 전자의 속도가 말이 안 되지만 뭐 1m/s 합시다. 1m/s 합시다. USB까지 길이가 얼마다? 1m. USB까지 길이가 얼마? 2m. USB까지 길이가 얼마? 3m. USB가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4m.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외곽을 맞죠? 다시 추적할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어느 정도 좋냐면 여러분 요 정도 기술까지 왔는데 여러분 사진을 딱 찍으면은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그 여러분한테 빗을 써가지고 반사되는 그걸 계산한 다음에 여러분의 부피, 키, 어깨 둘레까지 잴 수 있어요. 체중까지. 그냥 잴게요. 좋은 점. 만약에 이게 지금 구현은 아직 안 됐는데 기술은 나왔고 좋은 점은 나에 맞는 옷을 주문할 수 있어. 알았지?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기술들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겠지만. 네, 이제. 자, 봅시다. 자, 상을 얻는 과정 봅시다. 자, 투과전자 힘비가 이거 2점짜리로 잘 나오니까 외워놔야 돼요. 자,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에 의해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는 스크린에 이제 나타나는 상을 관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선이 투과할 수 있을 만큼 시료는 얇아야 되고 투과하는 전자선에 의해서 시료가 2차원 단면으로 이제 영상을 받아서 고속의 전자가 시료 내부에 산란되는 정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얻어낼 수 있어요. 좋은 점은 이제 쬐까는 거 보려고 해. 큰 거 아니고 쬐까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주사 전자 현미경 주사인데 전자선을 시료에다가 주사한대요. 시료 표면에서 방출되는 2차 전자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전자가 잘 방출돼야 되니까 시료를 금과 같은 전기 전도가 높은 물질로 코팅을 해야 되고 반사된 전자선에 의해서 시료는 3차원 입체 표면을 이제 얻고 그래서 표면의 물질과 굴곡에 따라서 2차 전자선의 발생량이 다르고 왜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게 참 그래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뭐 예를 들어 금속하고 우리 뭐 유기물 예를 들어 뭐 초콜릿하고 전자가 들어있는 정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얘들마다 전자가 방출되는 정도가 다르고 이게 참 재밌는데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하면 돼요. 대학 가면 할 거예요. 대학 가면 시료를 예를 들어갖고 콩 이렇게 있다. 그래서 콩에다가 발라놓고 전자 싸갖고 얼마큼 산란되는지 90% 산란되는지 70% 산란되는지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70% 산란되면 이거 콩이구나. 초콜릿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빗을 쐈더니 얘는 산란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20%만 산란된 거지.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빛만 쏘면은 이게 어떤 물질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데이터로 입체 영상을 얻어낼 수 있더라. 2차원 데이터를 여러 개 얻으면 입체가 되죠. 그죠? 자, 오른쪽에 주사 터널 링 현미경. 탐침기와 시료 사이에 간격과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면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자, 하요. 네, 봐봐요. 한번. 자, 여기 예를 들어 팔이라 초파리? 초파리 뭐 그러긴 한데 초파리 합시다. 이렇게 미안해. 초파리 합시다. 초파리. 자, 초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전자가 다 둘러싸여 있잖아. 이렇게 전자가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도 다 전자 있는 거 알죠? 전자가 다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그래서 주사 터널링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전자가 다 있는데 여기다가 전자를 넣어. 어떻게 돼? 전자끼리는 서로 어때? 당겨. 밀어내지. 그러면 밀어내면 봅시다. 밀어내면 움직이잖아. 움직이니까 전자들이 막 흔들려. 여보세요. 네. 너무 힘들한데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전자들이 끝나냐고 물어보잖아요. 전자들이 흔들리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외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에요. 한번 봅시다. 탐침기와 시료 사이의 간격과 전류를 일정하게 흐유지하면 전자의 파동성에 의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자가 들어가면 애들이 막 흔들릴 거 아니야. 알았죠? 흔들리면 그 모양이 뭐로 보여요? 파동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파동성에 의한 터널링 효과로 시료 입체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이해 갔죠? 여기까지 끝! 지금부터 시험 대비예요. 시험 대비 끝나면 문제 풀이 할 거예요. 3학년들은 시험 대비 끝나면 문제 풀이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아니구나. 3학년들은 중간. 다음에 이제 물리원 다시 시작하면 그때 들어와야 돼. 알았죠? 그러면 이제 한 번만 그렇죠.